자, 이제 셋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누가 주신 거죠? 누가 주신 거예요? 예? 천사가 놓고 왔나요? 누가 주신 거예요? 예? 예. 예, 이거 주신 분 합격입니다. 주시면 합격이에요. 합격. 자, 이제 저당권으로 갑니다. 저당권. 자, 저당권에서 어떤 내용 볼 거냐면요. 첫 번째, 성립의 당사자. 저당권 성립의 당사자를 먼저 봅니다. 그렇게 막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저당권에서는 효력. 저당권의 효력. 네,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부분이죠. 자, 저당권 효력에서는 일단 피담보 채권의 범위. 피담보 채권 범위. 두 번째로 목적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그 법이. 자, 그리고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의 문제. 과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상 대위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 내용들. 자, 효력에서 볼 거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법정 지상권이 나옵니다. 법정 지상권. 여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정 지상권. 자, 우리 민법 제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지상권이 나오는데 매년마다 한 문제씩은 법정 지상권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 지상권하고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일괄경매권이에요. 일괄경매권. 자, 일괄경매권은 36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제도를 비교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저당권. 특수저당 나오는데 여기에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근저당이 나와요. 근저당.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공동저당은 심화 과정에서 보도록 하고 이번 순환 과정에서는 여기 근저당을 끝으로 해서 물권법 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의부터 보죠. 457페이지 저당권 의의부터 확인합니다. 자, 356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변제가 저당권의 핵심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자, 저당권이 성립됐다고 해서 갑이 담보 제공한 물건을 저당권자가 점유하진 않죠. 점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념상으로 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가 처분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변제를 못할 시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죠. 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서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죠. 네, 이 두 가지가 결국 저당권의 핵심 권리가 되겠습니다. 경매 청구하고 우선 변제권 행사. 네, 이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목적의 담보 물건이 저당권이 되겠습니다. 저당권. 자, 밑에 내려가서 법적 성질 확인하세요. 법적 성질. 첫 번째, 약정 담보 물건이죠. 아까 전에 유치권은 무슨 담보 물건이었어요? 법정 담보 물건이었습니다. 유치권은. 하지만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입니다. 당사자들 간의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2번에 보시면 점유권이 없다는 거죠.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죠? 처분권 장악하고 있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변제를 못할 때. 자, 그래서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할 때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세 가지 중에서 뭐를 청구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 그렇죠?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하고 지역권도 마찬가지였죠? 저당권과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 행사를 못합니다.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D페이지 갑니다. 타인 소유물을 대상으로 한다. 당연한 말이죠. 자기 물건을 저당 잡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4번에 보시면 통유성이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봤었던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인정이 된다. 자, 밑에 02번으로 갑니다. 저당권의 성립입니다. 자,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부종성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돈 빌려주는 계약이 우선이 돼야 된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를 해야 받을 돈이 있어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고 추가적으로 갑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아 그 목적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까지 하면 저당권자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약정 담보 물건이므로 저당권자로 등기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저당권이 성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몇 개 한다는 거예요? 하나, 두 개 하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 계약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까지 해서 2개의 계약을 해야 저당권이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을은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거든요. 그럼 갑은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설정자다, 설정자.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성립의 당사자를 봤을 때 이렇게 채권자가 곧 저당권자. 자, 그리고 채무자가 곧 저당권 설정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모습. 돈 빌려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그리고 돈 빌려준 채권자가 담보 목적물 제공받아 저당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항상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갑과 을 간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거는 왼쪽하고 똑같지만, 즉 돈을 빌려간 자가 갑이 채무자인 거. 이거는 왼쪽하고 똑같은데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을요. 자,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다는 건 을이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인 건 왼쪽하고 똑같은데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니라 이 제3자가 돈을 빌리지도 않은 이런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돈 빌려간 건 갑인데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병이 뭘 선 거죠? 보증 선 거죠, 그죠? 이런 애들을 가리켜서 물상 보증인이라 그래요. 물상 보증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대부분은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설정자가 누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제3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자를 가리켜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때는 갑이 돈 못 갚으면, 갑이 변제 못하면은 갑주택 경매, 병주택 경매, 병주택을 갖다 경매를 갖다 해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막 거리에 나앉고 그러잖아요. 예, 친구 잘못 믿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밑에 당사자 보시면 파란색 1번에 저당권 설정자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다. 근데 채무자에 한하진 않고 제3자도 설정자가 될 수가 있다. 예컨대 대출은 채무자가 받고 보증은 친구가 서주면서 친구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자를 가리켜서 좋은 친구, 물상 보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친구. 자, 그리고 오른쪽 가서 이제 저당권자입니다. 자, 이거는요. 자, 당연히 자, 갑과 을 사이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고 당연히 돈 빌려준 채권자 을 이자가 저당권자가 돼야 되는 건데 저당권 설정 계약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 설정 계약을 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러니까 채권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이러면 돈은 누가 빌려줬는데? 을이 돈을 빌려준 거죠. 근데 저당권자로 등기는 병명의로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네? 유효다, 무효다 이거. 이거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예요. 이거 왜 무효예요? 왜냐면 저는 무효를 항상 빨간색으로 쓰거든요. 그죠? 무효라는 거죠, 무효. 네, 죄송합니다. 자, 채권하고 채권하고 담보물권은 이 부종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종성. 자, 부종성이라는 건 채권과 담보물권이 주종관계로 함께 다니는 거죠. 붙어 다녀야 됩니다. 채권하고 담보물권은요. 근데 이렇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해버리면은 채권하고 담보물권하고 붙었어요, 떨궜어요? 떨군 거죠. 이러면 부종성이 위배가 돼요.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한다는 건 부종성의 위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라는 거죠. 무효.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어요.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유효가 되냐?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이들 3자 간에 합의가 있을 때. 네, 그런 경우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에요. 법인이 채권자일 수 있죠. 법인. 자, 근데 법인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서류 넣을 때 복잡해질 수 있어서 이 병이 법인 대표입니다. 법인 대표. 대표자 병이 돈 빌려줄 때는 법인 명의로 빌려줬지만 나중에 절차 밟을 때 법인 명의로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내 개인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인 이 채권은 대표자 병에게 귀속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갑과 을과 병 3자 간의 합의까지 마무리가 됐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원칙부터 보세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와 일치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네, 부종성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채무자 A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자는 농협 B입니다. 농협 B.
이때 저당권자를 채권자 B, 농협이 아닌 제3자 C로 해서 저당권 등기를 경료했다면 원칙적으로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부종성에 위배가 되죠. 하지만 밑에 양괄호 2번입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다. 일단 둘째 줄에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중간에 채권이 채권자 아닌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런 경우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가 성립의 당사자였고요. 밑에 저당권 객체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로 가서 D페이지 461페이지 와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이 나오죠. 효력. 자, 저당권의 효력 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건 목적물에 대해서 미치는 저당권의 범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의 저당권 효력 어디까지 미치느냐. 자, 예를 들어 토지가 있고 이 토지가 갑 거예요. 자, 그리고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자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을은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건물 지었어요. 이 건물은 을 거예요. 을 소유 건물이죠. 자, 이때 을이 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끌어다 썼다면은 현재 이 건물을 저당 잡고 있는 겁니다. 병이.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 이 저당권자 병은 뭐를 저당 잡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저당 잡고 있죠. 그죠? 토지 저당 아니죠. 건물 저당이죠. 건물 저당. 토지까지는 안 미칩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별개로. 자, 이때 저당권 효력이 건물에 현재 미치고 있는데 여기서 건물주 을이 여기다가 이렇게 증축을 할 수 있거든요. 증축. 층수를 늘렸어요. 이때 증축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합쳐지지 않고 독립성을 갖췄다면은 독립성 갖추지 못했다면은 기존의 건물과 합쳐졌기 때문에 이거를 부합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뭐 사무소, 관리사무소도 만들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종물이죠, 종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세트라는 거예요, 한 세트. 그러면 저당권 효력이 건물에 미치듯이 증축된 부합물에까지도 그리고 이런 종물에까지도 저당권 효력은 싹 다 미친다는 거죠. 다 한 세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을의 건물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토지 사용권, 이거를 종된 권리라 그래요. 종된 권리. 종된 권리. 이러한 종된 권리에까지도 저당권의 효력은 싹 다 미쳐요. 효력이 다 미치니까 을이 변제 못해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건물만 경매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싹 다 경매된다는 거죠. 다 한 세트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이 건물을 경락받는 자, 이 건물을 경락받는 자는 이 건물을 경락받으시면서 요것만 탁 경락받는 것이 아니라 증축된 부분인 부합물도, 관리사무소, 종물도, 자, 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에 해당이 되는 지상권까지 싹 다 경락받는다는 거죠. 한 세트니까.
등기해야 취득이에요? 등기 안 해도 취득이에요? 등기 안 해도 취득이죠. 왜냐하면 경매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 자, 이게 목적물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쪽 조문을 확인해 보죠. 358조 보세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이 부합된 물건을 부합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종물에 미친다. 자,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에서 다른 약정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약정 들어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특약을 통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358조는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특약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물 범위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첫 번째.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그리고 종물에도 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효력이 미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있었던 것들이든 전부터 원래 있었던 것들이든 아니면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이후에 추가된 것들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불문한다.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효력은 미친다. 그러니까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갑이 증축시켰더라도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관리사무소 만들었더라도 어차피 다 한 세트라는 거죠. 효력 미친다, 안 미친다? 다 미친다는 거죠. 다 미친다. 그리고 아까 조문에서 확인했듯이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관련된 규정들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 이 반전이죠, 이거. 강행 규정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니요,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자, 462페이지로 옵니다. 부합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해 속에 보시면 부합물 나오고 있죠. 과수원의 사과나무라고 하죠. 만약에 토지를 저당 잡고 있을 때, 저당권자가 토지 저당 잡고 있을 때 토지 위에 있는 수목, 사과나무, 이거 부합이에요, 부합 아니에요? 부합이에요. 따라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수목에까지도 다 미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종물이라고 하는 거. 주유소의 주유기, 건물 소유를 위한 임차권. 주유소를 저당 잡으면 주유기까지 다 효력 다 미치죠. 저당권 효력이. 자, 그리고 건물 소유를 위한 임차권이라고 하죠. 이것도 토지 사용권에 해당이 되는 종된 권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된 권리라고 하는 건 뭐 지상권도 있지만 지상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대가인 토지 임차권도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토지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사용대가인 전세권, 요것도 토지 사용권으로서 종된 권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건물이 집합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 대지 사용권. 이것도 결국 토지 사용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서 건물을 저당 잡았을 때 종된 권리에 해당이 돼서 싹 다 효력 다 미치는 거예요. 자, 밑에 내려가세요. 동그라미 1번 확인합니다. 설정 전후 불문합니다. 효력은 다 미친다.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저당권 효력은 미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유류 저장 탱크 나오죠? 유류 저장 탱크.
이거 부합물이라는 거예요. 부합물. 효력이 미칩니다. 유류 저장 탱크. 예. 주유소 밑에 유류 저장 탱크 있는 거 아세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보셨어요? 예. 그 탱크에다가 이렇게 쇠막대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잖아요. 그 기름 얼마인지 확인하려고. 본 적 있으세요? 네, 없군요. 자, 내려갑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기존 건물의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는 겁니다. 증축했는데 독립성 없고 기존 건물하고 합쳐졌다는 거죠? 이거 부합물이라는 거죠. 효력이 미친다. 자,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2번 확인합니다. 종물로서 분리 만출되지 않은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종된 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의 종물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은 미칩니다. 자, 그래서 첫째라고 돼 있는 데서 집합 건물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면은 대지 사용권,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치고. 자, 그리고 둘째는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라고 나오죠. 뿐만 아니라 토지 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종된 권리로서 효력 다 미칩니다. 추가하세요. 토지 전세권. 토지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효력 다 미치죠. 자, 밑에 양괄호 3번. 임의규정이라는 거죠. 358조는 임의규정.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서 부합물과 종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을 배제시키는 특약 들어갔을 때 그 특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자, 첫 번째 목적물에 대한 범위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오시면 자, 464페이지에서 양괄호 2번에 중간에 보시면 과실이 나오죠. 과실. 자,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가? 과실. 이 과실은 열매죠, 열매. 이 과실에는 천년 과실도 있고 천년 과실. 그리고 법정 과실도 있어요. 둘 다 과실이에요. 네? 천년 과실과 법정 과실이 있다. 닭의 과실이 뭐예요? 닭의 과실. 네? 닭의 과실. 달걀이죠, 그죠? 네, 달걀. 과실이다, 과실. 그죠? 네. 그럼 말의 과실이 뭐예요? 말의 과실. 네? 망아지, 그죠? 망아지. 망아지가 과실이에요. 근데 어제 어떤 분이 말의 과실이 뭐예요? 이러니까 갑자기 똥! 이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무시했어요. 그래, 그 말 무시했습니다, 제가. 자, 개의 과실이 뭐예요? 개의 과실. 강아지죠, 강아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죄다다 이제 천년 과실들, 천년 과실들. 이런 것들이 천년 과실에 해당됩니다. 천년 과실. 자, 그럼 법정 과실은 뭐냐? 이거는요. 예를 들어 대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 그쵸? 법정 과실이에요.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빌라를 가지고 있다. 빌라를. 근데 여기서 매달 꼬박꼬박 세입자들로부터 월세를 받고 있다. 임대료. 이것도 법정 과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법정 과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천년 과실, 법정 과실을 다 묶어서 과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실들에도 과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겠냐는 거죠. 자, 만약에 갑이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빌라를요. 자, 갑이 빌라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대출받아서 샀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이때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이 빌라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자, 이 순위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빌라에 들어오는 경우는 보증금을 당연히 낮춰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 그럼 임차인이 매달 이제 월세를 내겠죠. 월세, 임대료. 이 임대료가 과실이라는 거예요. 과실. 빌라에 대한 과실이죠. 이 임대료를 저당권자가 가져가요? 갑이 가져가요? 갑이 가져가는 거죠. 그죠? 저당권자 이거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당권의 효력은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효력 미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자, 근데 예외적으로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갑이 변제를 못하니까 저당권자가 이 빌라 있죠? 이거 압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압류 들어간다. 자, 이렇게 목적물에 대해서 압류를 들어간 후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 과실에 대해서도 압류로서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빌라를 압류했을 때는 임차인한테 통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빌라 압류했으니까 임대료 갑한테 주라고 주지 말라고. 갑한테 임대료 주지 마시라고. 그 임대료 내가 가져가야 되니까 주지 말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임대료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실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뭐를 들어가고 나서? 압류 들어가고 나서입니다. 나서. 압류 후예요. 후. 359조에 보시면 저당권 실행으로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효력 미친다라고 돼 있죠.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제3자 이런 자들을 제3취득자라고 해요. 이 자들에게 압류한 사실을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나 지금 압류 들어갔다고. 자, 해서 이제 원칙은 과실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다만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예외. 둘째 줄 압류가 있은 후라고 한다면은 과실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자, 다음 효력의 내용은 바로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죠. 물상대위. 자, 물상대위 하면 화재보험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의 주택을 을이 저당 잡고 있을 때 저당권의 효력은 주택에 미치고 있으므로 주택이 멸실되면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에 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이 보험금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물상대위였죠. 가치 변형물에 대한 효력 주장입니다. 이 보험금이 갑에게 지급되기 전에 저당권자가 재빨리 압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압류 들어가는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압류 딱 걸어놔야 되죠. 그래야 갑이 보험금을 못 빼가는 거예요. 못 빼가요. 압류 들어가기 전에 보험금이 갑한테 지급돼 버리면 특정성을 상실하게 돼요. 특정성. 그래서 압류를 재빨리 들어가서 이 보험금을 딱 특정을 시켜놔야 비로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침을 딱 발라내. 여기 침 발라내. 여기 침 딱 바르는 거, 침을 바르는 거죠, 여기다. 이거 누구 거라고 이거? 이거 내 거라고 여기 침 발라놔야 돼. 그래야 이제 물상대위 가능한 거죠. 네. 자, 근데 만약에요. 저당권자가 압류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늦었고 다른 채권자 갑한테 받을 돈이 있었던 그냥 일반 채권자 요거를 저당권자보다 더 빨리 압류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가 보험금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냐를 물어보게 되는데 압류는 결국 특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정을 위해서. 얘가 압류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를 얘가 먼저 빼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압류를 얘가 들어갔어도 특정시켜 놓은 거죠. 그럼 저당권자는 땡큐죠. 고맙다. 일반 채권이 우선, 담보물권이 우선. 담보물권이 우선하겠죠. 그래서 제3자가 먼저 압류를 들어간 경우라고 해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물론 침을 병이 발라서 좀 더럽긴 하겠지만 물상대위 가능하다는 거죠. 우선해서 먼저 받아가는 겁니다.
해서 물상 대위를 위한 압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자, 양괄호 2번의 행사 요건에서요. 동그라미 2번에 금전 지급 전 압류를 들어가야 됩니다. 압류. 자, 기억 보세요. 지급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특정성. 둘째 줄에 그런 말 나오죠. 여기서 압류를 요하는 이유는 다른 재산과 섞여버리면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전의 특정성, 이걸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특정성 유지. 자, 그럼 니은에 보시면요. 보험금이나 보상금에 대한 압류를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해서 행해질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스스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자나 제3자에 의해서 압류가 된 때에도 그 특정성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 저당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물상대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뒤로요. 자, 이제 466페이지 와보시면 이제 피담보 채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저당권 효력을 보고 있어요. 효력을. 목적물에 대한 효력의 범위. 부합물, 종물, 종냉권리에 효력 다 미친다. 자, 그리고 과실은 압류 후에 효력 미친다. 물상대위를 위해서도 압류를 해야 된다. 근데 스스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피담보 채권입니다. 피담보 채권. 자, 일단 피담보 채권의 뜻은 담보를 입은 채권으로서 담보권 가진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피담보 채권 속에는 총 5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저당권자가 빌려준 원금이 여기 들어가요. 최초로 딱 빌려줬던 그 돈이 있겠죠. 원금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자도 들어가요. 이자. 그리고 위약금도 들어가요. 특약사항을 어겼을 때 내는 위약금도 피담보 채권 속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지연이자도 들어갑니다. 지연이자. 자, 지연이자라고도 하고 아니면 지연배상금이라고도 해요. 뭐 같은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당권 실행 비용까지. 이렇게 몇 가지를 5가지를 담보한다는 거죠. 피담보 채권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금, 두 번째 이자, 세 번째 위약금, 지연이자, 실행비용. 네,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목적물 경매 들어갔을 때 저당권자가 저런 것들을 우선해서 변제 받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466페이지 중간에 360조가 나와 있고 이 조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저당권은 원본, 이 원본이 원금 말하는 겁니다. 원금, 이자, 위약금. 자, 그리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게 바로 지연배상금이에요. 지연이자, 지연배상금. 및 실행비용. 이 5가지를 담보한다. 자,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일을 도관 후 몇 년분에 한해서만 1년분에 한해서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일을 지나고 나서 몇 년분에 한해서만요? 1년분. 1년분에 한해서만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건 1년분 이 범위에서만 우선 변제 받으시라는 거예요.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요. 자, 일단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어요.
자, 을이 갑한테 뭐 3억을 빌려줬어. 3억을요. 자, 3억 빌려줬고 그럼 을에게는 3억 원의 원금 채권이 있겠죠? 원금. 그리고 이제 뭐 매달 이자를 뭐 몇 프로 해가지고 이제 매달 갑이 을한테 이제 이자를 이렇게 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소비대차 계약을 할 때 1년 쓰고 갚기로 했어요. 1년 쓰시고 갚기로. 근데 1년 동안 이자는 꼬박꼬박 잘 냈지만 원금 상환은 안 될 수가 있어요. 1년이 지났지만. 그러면 원래 1년만 쓰고 갚기로 했죠, 원금을요? 못 갚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는 그냥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지연이자를 받게 돼요. 지연이자. 당연히 이자보다도 뭡니까? 퍼센테이지가 좀 높겠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배상금을 내는 것이어서 보통의 이자보다도 조금 높여서 지연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뭐 지연이자가 뭐 한 달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만 원이라고. 자, 한 달 100만 원씩 지연이자 내야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이자를 못 냈던 거죠. 못 냈던 거죠. 그럼 지연이자가 쌓이죠. 한 달, 두 달 계속 쌓이죠. 이렇게. 끔찍하네요. 계속 쌓여요. 계속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그래서 이게 지연이자가 예를 들어서 뭐 3년치가 쌓였어. 3년치가. 3년분의 지연이자가 쌓였다. 그러면 지연이자 총 얼마예요? 쌓인 게? 3,600이에요. 3,600. 자, 그럼 현재 을이 갑으로부터 받을 돈이 얼마죠? 받아야 될 돈이요? 3억 하고도 3,600이죠. 그죠? 네. 갑한테 받을 돈이 자 3억 하고도 3,600. 이게 이제 을이 갑한테 받을 돈이죠. 여기서 을이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경매할게요. 경매하는 거죠. 자, 경매하고 저당권자 을이 우선 변제 받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때 당연히 원금 3억은 회수가 되겠죠. 근데 지연이자 지금 쌓여 있는 건 3년치죠. 여기서 우선 변제는 몇 년치만 받아가시라고요? 3년이에요. 이게. 3년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가 가능해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왜 조문에서 1년이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후순위에 또 다른 저당권자가 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 자, 이렇게 후순위에 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을이 여기서 지연이자를 너무 많이 다 받아가 버리게 되면은 얘가 받을 돈이 너무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적당히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적당히 받아라. 적당히 지연이자 몇 년치만 받아가라고? 1년치만. 후순위 있을 때, 후순위 없을 때. 후순위 있을 때. 그러니까 지연이자에 대해서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제한을 걸어 놓은 거는 지금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후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보호하려고 얘를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네. 자, 밑에 내려가 보세요.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는 거 첫 번째 원금입니다. 자, 두 번째 이자입니다. 이자. 자, 세 번째 위약금. 자, 그리고 네 번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이죠. 자, 이거는 원본 이행기일 경관 후 1년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지연이자 1년 제한은 채무자가 후순위 권리자나 제3자가 존재할 때의 제한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후순위가 없었던 거예요. 후순위가 안 계셨어요. 이때 갑이 지금 이제 지연이자 3년치 쌓아놓은 을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돈 갚을게요. 선생님. 자, 제가 원금 3억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연이자 1년분 1,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고 자, 빠이빠이.
자, 이렇게 드리고 빠이빠이.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360조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지연이자는 1년분만 행사된다던데 그러니까 1200만 받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시키려면은 3억 하고도 3,600 다 갚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야 360조는 너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 누구 보호하려고? 후순위 보호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로써 채무자가 대항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는 1년이든 3년이든 지연이자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행비용까지 담보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저당권 효력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그 중간에 나오는 뭐 경매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또 문제 풀면서 해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뭐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자, D페이지에 471페이지 보시면 법정지상권 나오고 있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의 메인 이벤트죠, 여기가.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